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네, 어제는 12년 2개월 만에 기적 같은 합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11년 만에 합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오늘이죠. 제2차 조정 재개를 위한 중재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고 황유미 씨가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지 11년 만의 일입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연결해봅니다. 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 시간 걸렸네요. 네,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황상기 대표는 서명식에서 눈물을 보이시던데 노무사님도 그 자리에 계셨죠?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아버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11년씩이나 걸릴 문제였나. 기업과 정부가 진작에 이 힘없고 이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의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아버님 말씀하시는데 많이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그렇게 중대한의 합의를 보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혹시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LCD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그해 11월 이제 대책위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올림이 시작된 건데 사실은 반올림 이전에도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사망자가 80명이 넘었다. 뭐 어떤 자료에서는 100명이 넘었다. 자료마다 다 다르던데. 그렇다면 정확한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도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저희는 제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보하신 분들에 대한 집계를 한 건데요. 일단은 사망자가 80명이다 하는 거는 저희한테 제보된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백혈병 등 심각한 직업병에 걸려서 사망하신 분의 80명대 제보를 받은 거고요. 118명이다라고 했던 그러한 통계 사망 수치는 삼성 반도체 LCD뿐만 아니라 삼성의 다른 전자 계열사가 있습니다. 전기, 삼성 SDI 이런 데까지의 피해자를 포괄해서 118명이다 이렇게 제보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가 거의 또 희귀병에 걸렸어요. 백혈병 등. 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사람들이 잘 걸리지 않는 병들이거든요. 그것도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많이 걸렸던데요. 네. 그동안 역학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삼성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지금까지는. 네. 사실 그런 태도가 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지금 11년이나 걸리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번 중대한 합의 이후에는 또 그런 태도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올림에서는 그 삼성 측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 이런 투쟁을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네요? 네,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면 직업병 문제에 드러나진 피해자분들이 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들에게 그냥 너무나 사실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산재를 인정하는 것은 삼성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얘기하는 것이 공식적인 산업재해 인정 싸움을 먼저 했었는데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집단 산재 신청을 해왔고 지금 현재까지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만 백혈병 등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저희가 한 게 70명이고요.
그 중에서 23명이 공식적인 산업재해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삼성 측으로 보면은 뭐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데 왜 그러면 정부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바늘님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정부도 삼성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과거 역대 정권은 사실 많은 그런 최근에 저희가 촛불 항쟁까지 겪었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또 법이 또 잘못된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이 삼성 등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쓰이는 수백 가지 유해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면서 감추고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산재법이나 이 정부에서는 산재 인정받으려면 노동자가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입증을 그러니까 다 가렸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산재를 인정받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다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기업에 의한 그 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했었습니다. 예. 한때 반올림과 유족들 사이에 뭐 좀 갈등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바로 2014년, 15년 사이에 저희 교섭이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삼성이 계속해서 이제 교섭에 임하고 있는 8가족에 대해서 먼저 우선 보상하겠다.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상하겠다. 즉 이제 피해자들을 계속 갈라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어떤 피해자들은 아니 그 조건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거의 삼성이 집요하게 계속 그렇게 해와서 일부의 피해자 가족이 빨리 신속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별도의 가족 대책위를 만들고 2015년도에 삼성과 이제 별도 합의를 봤었던 것입니다. 삼성의 갈라치기였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11년 동안 삼성이 그 자료를 은폐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학조사도 왜곡하면서 이게 합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정안을 수용한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과거와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조정위원회가 1차 조정 권고안을 내놨을 때는 2015년도 7월인데 그때 당시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 거의 다 돼서 굉장히 자축하는 분위기였고 무서울 게 없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예. 그럴 때 삼성이 얘기하면 다 그냥 저희 얘기는 다 묻히고 왜곡 보도가 되게 많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좀 바뀌었잖아요. 예. 사회의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촛불 항쟁을 거치면서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또 최근에 더더군다나 삼성전자에서 여러 가지 부주의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또 이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또 재판 앞두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 네.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정은 뭔가요?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번에 오늘 합의를 했었던 거는 향후 조정위원회가 마련할 중재안에 대해서 이것을 양 당사자가 수용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안이 8, 9월 중에 중재안 세부 내용이 마련되고 9월이나 10월에 최종 중재안 내용이 발표가 되면 10월부터 보상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중재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남은 과정 잘 마무리하시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11년 만에 이렇게 합의된 그 소감 마지막 한마디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다들 너무 많이 연대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또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들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예.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진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였습니다. 예,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논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왔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신보정치의 큰별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준석 위원장 방금 빈소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예, 방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 시민분들도 진짜 줄을 길게 서가지고 저도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조문하게 됐는데 사실 다들 이제 무덤덤하게 가다가 결국에는 빈소 바로 앞에 가니까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도 어제 한 40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예. 이정미 대표 예. 또 심상정 의원, 김종대 의원, 예. 윤소아 의원 상주 역할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렇죠. 저도 가서 오늘 저도 방금 전에 제가 보도된 사진을 봤는데 저도 가서 이제 이정미 대표 딱 보는 순간 눈물 터졌어요? 눈물 터져가지고 서로 이제 인사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도 정치인 조문을 많이 다녀봤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주체가 되는 이런 적이 있었나. 제가 과거에 이제 전직 대통령분들 돌아가셨을 때도 조문하러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그러니까 오늘 현장에서도 정치인들도 많이 오긴 왔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다른 이제 전직 대통령 상당에서 제가 갔을 때는 그 상주 측에서 정치인이나 좀 유명한 인사들이 오면은 따로 줄을 빼줬어요. 네, 줄도 빼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 앞으로도 제 뒤로도 한 듬성듬성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이 서 있는 걸 보면서 확실히 문화가 좀 다르구나. 다 같이 기다려야죠. 예, 예. 최근에도 썰전 녹화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딱 열흘 전에 이제 만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참 노회찬 의원님 그렇게 사석에서도 몇 번 만나 뵙고 인사하고 이랬는데도 그날 말수가 적으신 거 정도만 인지했지 제가 그분이 내 심적 고통이 크셨구나라는 걸 제가 짐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이 많이 편집되긴 했지만은 서로 날선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보면은. 예, 저 차명진 전 의원도 뭐 의정활동도 같이 했었습니다만은 과거에 또 노동운동도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좀 역사가 좀 깊은데요. 예. 1980년대 중반 있죠. 그때 사실 이제 학생운동 출신들이 이 공장에 많이 갑니다. 노동운동을 예. 하러. 그때 이제 노동운동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서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부터 먼저 하자. 또 하나는 이제 노동자 정치조직을 하자. 근데 노동자 정치조직을 하자는 어떤 움직임의 서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속해 있었던 서울노동운동연합. 거기에 이제 뭐 김문수, 예. 심상정 이런 사람이 있었고 저도 있었고 이제 우리 예비 멤버가 그때 아마 유시민 씨가 예비 멤버였어요. 근데 인천에 이제 있는 어떤 그룹이 있었는데 인천노련. 예, 인민노련. 인민노련에 이제 이 노회찬 씨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예, 예. 둘 다 사실은 망하죠. 망해요. 예, 1980년대 후반에 다 이제 일부 막 검거되고 현장에서 뭐 이렇게 멀어지고 그러면서 망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망하자마자 그때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 1989년도에 일어나요. 예. 그래서 전국의 그 노동조합이 다 조직이 돼요. 그래서 민주노동조합이.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소위 말하면 이제 이 노동자 정당운동이 일어나죠. 그 정당운동이 이제 사실상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운동이 이제 민주노동당 이게 최초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대부분 이제 노조 출신들이 다 이렇게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개인기로 노조의 기반이 없으면서 개인기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이 심상정하고 이 노회찬이에요. 예. 근데 심상정도 이제 서울에 있는 노조 일정하게 기반이 있었는데 노회찬 이분은 순수하게 아예 개인 기반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실 자기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그
민노당의 어떤 주역들이 다 노조 출신이란 말이에요. 권영길, 뭐 전교조 이런 분들. 근데 이분은 상당히 개인기 중심으로 이미 자기가 추구했던 노동나 정치 조직이 망해서 개인적으로 갔는데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특유의 감과 정세 어떤 인식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쭉 성장해 나가죠. 그 차명진 의원 뭐 노회찬을 같이 노동운동하다가 한 명은 진보 정당, 한 명은 보수 정당으로 제도권 정치로 어쨌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들어와서 국회에서 만났을 때 또 감형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때 뭐 별 나눈 얘기는 없습니까? 뭐 두 가지죠. 제가 여기서 좀 솔직히 얘기하면은 하나는 좀 부러웠어요. 저는 이제 그때 망했을 때 전향을 했거든요. 예. 전향을 했어요. 비웃지 마세요. 아니야. 비웃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쭉 생각을 해서. 근데 이분은 상당히 고집 있게 몇 명 안 돼요. 고집 있게 그 현장에서 그 초기에 1980년도 중반부터 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서 그냥 생활이 되든지 저처럼 전향하든지 했는데 이분하고 심상정 씨는 아주 고집스럽게 그 자기의 어떤 조직 기반도 없으면서 그런 어떤 진보 정당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대단하다. 응? 대단하다. 그런 생각 한편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아, 세상이 변했는데 왜 저렇게 안 되는 걸 고집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아니, 괜찮습니다. 예. 이준석 위원장은 노회찬 의원과 같은 동네 출신? 그래서 처음 밥 먹은 분이 노회찬 의원이라고요? 어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 제가 올렸는데 예전에 제가 정치권에 이제 비대위원 처음 들어왔을 때 정치권에 제가 아무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만나니까 저 정치권에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뭐 어차피 새누리당 사람들이야 차근차근 알게 될 거고 진보 쪽에 상대 야당 쪽에 가장 알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님이 현역이 아니었거든요. 보면은 18대 때 이제 낙선하고 이제 야인 상태일 때인데 그때 만나 뵙고 싶다고 했더니만 또 선뜻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했는데 첫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제가 노회찬 의원 지역구가 이제 상계동이니까 그걸 말씀드렸지만 되게 놀라하시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방송에 뭐 하버드 나왔고 이렇게 보도되니까 또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무슨 강남에 무슨 뭐 유학 갔다 온 돈 많은 집에 하나 영입했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면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저한테 정치에 대해서 코칭 아닌 코칭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느꼈던 게. 그래가지고 특히 전 나중에 이제 제가 2016년에는 제가 제 고향에 출마하려고 상계동에 출마하는데 그때 노회찬 의원님도 상계동에 출마할 것이 거의 뭐 가능성이 확실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솔직히 전화드려서 한번 상의를 드렸어요. 제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제 고향이니까 나갈 것 같다 그랬더니만은 아니 당신 고향에 나갔는데 왜 그거를 걱정하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고 본인은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본인은 애초에 이제 3파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창원으로 가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여러 추억이 있네요 보니까 여러 제가 고민했던 지점들 속에서 그 노회찬 의원이 받은 돈이 뭐 대가성 있는 뇌물도 아니고 청탁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장학인?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이 정치 특히 우리나라 정치가 이래요. 돈 모으고 돈 쓰는데 제한이 많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진보나 보수나 다. 예. 그래가지고 돈 모으는데 조직으로 돈 모을 수 없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드문 경우예요. 예. 개인만 낼 수 있고 또 상한선도 정해 있잖아요.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거운동에서 선거 도우는 사람 같은 경우에 선거사무장과 회계원, 선거운동원 몇 명 빼고는 다 자원봉사해야 돼요. 밥도 차비도 다 자기가 내죠. 예. 그런데 이게 또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거든요, 일정하게. 최저임금이 없고 최고임금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아니, 누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 선거 기간 동안에 무료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정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 개인 돈. 예. 그래서 정치하고 예. 바꾸자는 얘기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마 많이 했어요.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아무리 진보 정당으로 한다고 해도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예, 자기들 사람들 식구들 보면 밥도 사야 되고 그죠? 차 기름값도 내야 되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가 세비 받는 거에 반 띄어서 대부분을 그 반 이상을 아마 정당에다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진보 정치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항상 돈이 궁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도 뭐 경기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지금 인맥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돈을 많이 꿨을 거예요. 예.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제 몇 번, 4번인가 이제 뭐 계속 떨어지고 이제 창원에까지 날아가 가지고 출마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필요한 사정들이. 그 가면 이따 주소도 옮겨야 되고 막 그렇죠. 그런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별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돈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부에서 박봉계 의원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치 신인이라거나 혹은 비명망가 우리 사회에서 출세하지 않은 사람은 정치권에 나설 수 없다. 돈이 없으니까. 이준석 위원도 돈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런데 선거 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는 좀 그래도 유리한 것이 보통 그 돈이 쓰이는 경로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인지도 높기 때문에 제가 남들보다 돈은 적게 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하는 행동의 효율들이 좀 높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반 신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아무리 인사를 다녀도 방금 전에 지나간 게 누구였지?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지방선거를 같이 치러서 이제 구의원, 시의원 후보들 선거하는 걸 또 옆에서 지켜보면요. 그분들이야말로 본인들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돈 선거나 조직 선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은. 특히 뭐 현직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현직이 아니면은 또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런 거예요. 사실 제가 경험해 보면 지역구에서는 대부분의 지역구 관리 행위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잘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실제 효용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법이 여러 가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놀고 있지 않으려면 선거 없는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이준석 위원장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렇죠. 장가도 안 갔지. 장가는 왜 나오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준석하고 만나면은 네가 밥값 내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하고 저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이나 이제 저 사람이 현재 정치를 시작한 경우를 놓고 보면 누가 가서 무슨 뭐 이준석 위원장한테 손을 벌리거나 하지 않고 더더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바른정당에서 이준석 위원장한테 내일 여성의원 모임은 있으니까 그 지구당에서 여성의원 10명 뽑아서 올려보내라.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무슨 민주당 여기 이거 제가 볼 때는 제가 속한 정당이지만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집에서 가사하거나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10명 모아가지고 중앙당에서 무슨 여성 대회 한다니까 가십시오 그러면은 밥이라도 사야지 누군가. 밥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가.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선거법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씨 지금 선거 깨끗이 고쳤다는데 그 잘못 고친 거예요. 아예 진짜 지구당을 하면은 진짜 그냥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든지 지금 각 정당에서 지구당 예를 들어서 감사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지구당 사무실 두고 있나? 이거거든? 법으로는 못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이래요. 그러니까 이 노회찬 의원을 보면서 참 진보 정치 하려고 그랬는데 참 안 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좀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이게 만약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결국은 벌금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작은 흠결도 못 참는 어떤 진보주의자들의 어떤 도덕성 그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정의당이 지금 사상 최대 지지율 당 창당하고 올랐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지율이 더 오를까요? 아니면은 한동안 반짝 오르다가 다시 떨어질까요? 지지율은 지지하는 사람의 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관심 갖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노회찬 의원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에 이 자산을 어떻게 계승할까를 가지고 이제 아마 말이 많을 텐데요. 인물적으로는 계승할 사람이 딱히 없지만은 정당은 이제 이것을 가치를 받아서 예를 들어 정치 자금에 대해 가지고 더 진보한 어떤 그런 당의 구조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 노회찬 의원도 항상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사석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게
정의당에서 본인의 역할이 이제 너무 큰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저한테 사석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진보 정당 중에 정의당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셋넷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셨는데, 아직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본인 다음 세대의 정치인이 육성되어 있느냐는 약간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10년 이상 그 심상정 노회찬 투톱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 좀 정의당의 미래가 저는 밝을 것 같아요. 밝다. 예. 왜냐하면 정의당 지지율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소위 말하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실망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모인 이유가 이제 촛불 등 계승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일정하게 이제 지금 실망을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실망해서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는 오르지 않고 정의당 쪽으로 저는 계속 갈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번에 노회찬 의원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내부에서도 아마 저 당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저렇게 언더그라운드에서 언더독 그 상황에서 이렇게 온 당이거든요. 저는 그 저력을 믿어요. 예컨대 이제 이준석 위원장한테 미안하지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빨리 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산도에 못 담았지만 그 여러 가지 좌절과 그다음에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노회찬 의원의 이런 그 소위 말하면 아주 불운한 사건을 자신들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땐 세대 교체와 어떤 전진의 계기로 삼을 것 같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이정미 대표가 그 정의당 지지율 한참 오를 때 2020년 총선에 제1야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어떨까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냥 남의 집 얘기예요. 남의 집 얘기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김병준호가 잘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한국 정치의 첫 번째 요인은 손님 실수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못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점점 수그러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당한테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이제 한국당이 좀 잘해야 되겠죠. 예. 잘해야 되는데 김병준 호가 잘 나갈 거냐?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되죠. 예. 자, 박종진 앵커가 지난주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바른미래당은 깨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갔는데. 제가 박종진 앵커를 이제 보면서 좀 말조심 좀 하고 다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자기가 앵커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형님도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그 방송 자꾸 나오고 이러시는데 형님은 진행자지 내가 봤을 때 패널은 전혀 소질이 없다. 만약에 이게 그냥 박근혜 정부였으면 형님은 청와대에서 전화 엄청 받았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은.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당이 깨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인의 자세일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저는 박종진 앵커 같은 경우에도 정치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 축구 해설 잘하는 사람이 축구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헛발질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해설은 무슨 사회를 잡으지 해설한 경우는 없어 그 사람이. 그 박종진 앵커 말이 비밀을 누설을 했다고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건데 잘못된 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치인의 행보는 상당히 엄중하게 헤어지는 건데, 여러 가지 설들이 보도되죠. 보도되고 또 말은 돌죠. 누가 탈당할지도 모른다. 누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른다. 누가 뭐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이 박종진 앵커가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한번 실수해서 제가 이제 바로 잡은 적이 있는데, 어디서 주워 들으면은 꼭 그 과장어법이 있거든요, 그분이. 내가 누구 최측근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 무조건 이렇게 한다더라 한 다음에 나중에 아니면 아닌가?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건 하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엔 바른미래당의 지금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경우가
늦춰진 게 저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앞장서서 된 다음에 다른 당의 전당대회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는데 다른 당의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약간 수동적인 마인드가 작용한 결과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다른 당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가지고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 이상의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의원,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부 팩트 진검승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신문 김한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팩트체크는 폭염 속 전력 수요 탈원전 정책에도 원전 재가동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덥기는 엄청 덥고요. 네. 94년 이후로 24년 만에 가장 덥다. 1994년 무더위 두 분 다 기억나실 텐데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때 김일성 주석이 죽어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매우 더웠는데 사실은 좀 웃긴 얘기를 하면은 옆에 주사파 그 친구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주성님 돌아가셨다고 그 더운데 그 김일성의 저주라는 말도 있었어요. 예. 김일성이 죽고 나서 우리가 저주내서 이렇게 덥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이 넘는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할 땐 폭염으로 사망, 폭염 질환으로 사망했거든요. 올해도 벌써 한 9명 정도 사망했다고. 덥기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돌리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지금 뭐 예비 수요도 7%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근데 정말로 일단은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 맞습니까? 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오늘 그 오후 2시 기준으로 9,189만 킬로와트를 기록을 해서 사상 최고 9,000을 일단 넘은 게 최고고요. 뭐 당연한 게 인구가 계속 늘고 전력 사용이 특히 이제 폭염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량이 느는 거는 당연합니다. 다만 이제 그 궁금들 하시는 게 그럼 위험한 거 아니냐 지금 전력 예비율이 너무 낮아져서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7.4%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 보통 10%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안전하다. 뭐냐면은 갑자기 발전소가 두세 개가 한꺼번에 고장이 나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10% 정도까지 항상 여유 있게 생산해 왔거든요. 근데 약간의 위험 수위이긴 한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수요 감축 요청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피크가 되면은 기업들한테 그 시간대에 몇몇 그 계약을 맺은 기업들한테 이때는 전기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대신에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거든요. 작년 여름에도 2번인가 했었고 겨울에는 한 10번인가 이걸 수요 감축 요청을 기업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탄력적인 방식으로 좀 이제 위기를 넘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오늘 수치가 7%대가 나와서 굉장히 오늘 뭐 검색어에도 오르고 했는데 이게 예비율? 2시 예비율이요. 전력 예비율이 2시 기준으로 7.4%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 이후에 처음 7%를 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산자부 취재하는 기자한테 확인을 해보니 5시 기준으로는 다시 10%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율이. 그러니까 2시에 어쨌든 피크를 찍었다가 5시 이후에는 다시 10%로 돌아간 상황으로 보여주고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너무 덥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당연히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예비율이 제로가 되면 뭐 전국이 정전이 되고 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니까 발전소가 몇 개가 갑자기 고장난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거를 여유 있게 하는 때문에.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폭염 때문에 멈춰놨던 원전을 재가동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전기 수급 공급 계획은 굉장히 국가에서 중요한 기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며칠의 상황을 두고 전기 공급이나 수급 양을 확 늘리겠다, 뭐 줄이겠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전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의 방향을 설정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원전을 점점 빠져나가는 건 굉장히 장기적이고 중기적인 이제 단계 목표들을 갖고 있는데 2022년부터 사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원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전하고는 전혀 뭐 전력하고는 현재 전력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논란은 이제 한수원이 기존에 원래 일정대로 정비를 마친 발전소들을 재가동한다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사실 시작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약간 서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한수원이 오바를 한 측면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이렇게 봅시다. 지금 조선일보 기사 폭염에 다급해진 정부 원전 재가동 이것만 들어보면 원전 멈춰놨던 원전 혹은 폐기했던 원전을 폭염 때문에 재가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네. 그런 제목이잖아요.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요. 중앙일보 전력 수급 문제 없다더니 허둥지둥 원전 5기 더 돌린다. 동아일보 탈원전 정부 폭염 덮치자 원전 더 돌려라. 매일경제 폭염 논란 정부 원전 가동 늘린다. 한국경제 최강 폭염 덮치자 원전 다시 찾는 정부. 공교롭게도 다 보수지입니다. 네. 보수지에서 그럼 이렇게 똑같이 오버를 냈단 말입니까?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수급이 될 수 있는 게 원자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석탄은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면은 석탄 발전소 안 돌리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풍력은 사실은 바람이 안 불면은 풍력이 이렇게 안 돌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해요. 그래서 원자력은 근데 어쨌든 그 우라늄이 계속 핵 분열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가동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중단을 가끔 하느냐? 정비를 해야 돼. 이 고장이 잦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하는 거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잠시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력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30년 동안 계속 30년 동안 돌리는 게 맞아요. 근데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정기 점검을 할 때는 잠깐 멈추는 거거든요. 그 시기가 잠깐 겹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비를 한다고 잠깐 멈춰놓은 거를 그리고 계획에 다 잡혀 있었던 거를 멈춰놨다가 다시 돌리는 건데 그거를 마치 지금 정부가 원전을 다 폐기한 다음에 더워지니까 그렇죠. 갑자기 막 돌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의 제가 보기엔 가짜뉴스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아까 김한 기자 말처럼 이렇게 보수 언론이 오보를 내는 원인이 한수원이 보도자를 이상하게 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보도한 것처럼 읽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갑자기 원전 중단해 있던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히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나. 근데 한수원이 원전을 주로 관리하고 원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가장 높은 공기업인데 예. 몰라서 그랬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 자료를 냈을 경우에 파급을 그러면 전자의 가능성,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아, 그러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탈원전 한수원은 마땅하지 않으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당연하죠. 한수원은 원자력 마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한수원은 기본적으로 원전 발전소가 있어야 예.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존해 갈 수 있는 공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 탈원전에서 가장 마땅치 않았던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데 이 원전에 관련해서 누가 홍보비를 집행하고 원전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누가 끌고 가는 거냐면 이게 이제 한수원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큰 틀의 국가적 단위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이 한수원이 갑자기 이제 이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세스를 짜야 되는 뭐 이런 이제 입장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당연히 저항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탈원전을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이제 기사들 읽어보시면 디테일한 통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계들을 그러면 누가 제공하는 것일까 하면 그건 대부분 이제 한수원에서 제공을 하는 통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해서 한수원이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전기 불안, 전력 불안, 대비할 수 없는 어떤 재난적 상황이 왔을 때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원전의 존재감, 원전의 가치를 한번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오바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나간 음모론 아닙니까?
아니, 한수원이 때마다 원전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명확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한수원이 지금 여기 이 보도를 했던 조선중앙동아의 큰 광고주예요. 한겨레 경향에는 광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탈원전 언론사 정책이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하는데 여기에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예. 근데 뭐 김한 기자가 속해 있는 한겨레가 5분 안 되는 건 다행이고요. 다만 이렇게 한수원이 원인 제공을 했더라도 보도자를 통해서 기자가 기사를 쓸 때 한수원에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어떤 이 보도자를 왜 이렇게 냈냐. 네.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그렇게 기사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보도자를 뺏기면 그게 뭔 기사입니까? 네, 그렇죠.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기자들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수원에서 5기의 원전을 재가동한다라는 거는 팩트고요. 근데 그 재가동이 얘기한 대로 왜 중단돼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사실 이게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언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프레임이나 프로파간다가 있는 거죠. 이 원전을 둘러싼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히 이 기사는 기억해보시면 여름이나 겨울마다 지금 전력 예비량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항상 위기다, 곧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자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7%가 됐다 이러면 뭔가 대단히 위기적인 상황이 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이제 해당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 들어볼 텐데, 그 정부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문자로 6655님, 아까 그 김준일 팩트체커의 이야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인가? 주사파 친구들이 울었다? 주사파가 대놓고 활보하는 게 현 대한민국의 주소다라고 했는데 94년도에요. 그런 정신 나간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위수김동호에 치던 친구들. 지금은 다 정신 차리고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 다 정신 차렸죠. 아니 뭐 저랑 친한 친구들은 아니고 잘 모르는데 옆에 과에 좀 NL 계열의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 24년 전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당황스럽네요. 자, 이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예, 뭐 방금 저희가 설명드린 그거가 맞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탈원전하고 지금 원전 재가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중단된 원전이 딱 한 개 있습니다. 고리 1호기가 중단이 됐는데 이거는 30년을 더 가동했어요. 원래 수명보다 30년을 더 가동하고 계속 고장이 나니까 지역에서도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만 사골까지 울고 먹냐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닫은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 현재까지 닫은 원전 하나도 없고요. 계속 다 가동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팩트체크 한번 해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얘기하니까 지금 있는 원전을 다 멈추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원전은 그 수명대로 그러니까 수명은 보통 30년에서 뭐 긴 거는 60년까지 있는데 다 수명대로 가요. 그리고 새로 짓는 것도 대부분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동안 4개를 더 짓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60년 동안 걸리는 작업이에요. 탈원전이. 그래서 건설 중이나 건설 준비 중까지 하면 2087년까지 가네요. 일단. 예. 그러니까 지금 2087년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지을 예정인 천지 1호기, 2호기가 건설하는데 한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게 근데 수명이 60년이에요. 그러면 최대 2087년에 이게 이제 지어놓으면은 수명이 다 한다라는 거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탈원전은 앞으로는 짓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계획해놨던 거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게 전력 수급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더 중점을 둬서 그쪽에서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2022년까지는 어쨌든 4개를 더 짓고요. 계속 그 이후부터는 추가로 안 짓고 수명이 다한 거는 폐쇄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로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세워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하셨고 그 정부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매 차마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차 계획에 따라서 전력 생산이 되고 있고 이제 8차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원자력이 전체 전력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60년 동안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
해체해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탈원전론자들은 너무 더딘 계획이다. 그렇게는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역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원전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뭐 신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밝혀놓고 있는 상태고 당장에 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과 원전을 통한 전력 수급 생산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거. 탈원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이 핵발전소를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차례차례 멈추게 되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라는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닌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말씀을 드려야죠.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는 맞겠죠. 근데 그 폭을 아까 전에 탈원전의 계획을 기본적으로 한 60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점의 전력수급 단가로 계산을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월 단위로 한 5,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더 낼 거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물론 양방향의 예측이 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나 활용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하는데 비용이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 기간 중에는 충분히 이 금액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주장의 근거에는 원자력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험 비용을 사회가 감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 에너지를 개발하고 국가적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는 것이 훨씬 국가적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거다. 뭐 이런 논의들이 깔려 있지만 당장에 뭐 전기요금을 내는 우리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일단 지금은 안 하셔도 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산업용, 가정용 전기 이렇게 나눠서 한전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가정용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것도?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비싼 건 맞고요. 산업용에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 발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옛날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수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전기를 마음대로 쓰게 해서 좀 더 산업을 진흥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런 거 이렇게 가뜩이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기업에게 전기까지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가정용의 경우에는 누진. 네. 쓰면 쓸수록 돈이 더 나오네. 예. 특히 특정 구간을 지나가면은 이게 약간 폭등해가지고 뭐 전기세가 뭐 30만 원 나왔네. 이제 여름에 에어컨에 하루 종일 틀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한전에서 약간 요금을 작년에 낮추긴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그런 불균형에 대한 불만은 많이들 있습니다. 예, 그건 정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크 한겨레신문 김한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